베르사유 조약의 결과로 독일은 어려운 시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독재자가 됩니다. 아돌프 히틀러. 그는 꽤 복잡한 가정사 속에서 자랐는데 아돌프 히틀러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 합니다. 보헤미아와 국경을 맞댄 니더웨스터라이히의 북서쪽 발트피어텔이라는 산림지대에는 대대로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던 자작농 집안이 있었습니다. 시클그루버. 이 집안은 무뚝뚝하고 고집이 센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던 1837년 6월 7일 시클그루버 집안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알로이스 시클그루버.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의 아버지입니다. 알로이스의 가정사는 꽤 복잡했는데 그가 5살 되던 1842년 미혼모였던 알로이스의 어머니 마리아 안나 시클그루버는 요한 게오르크 히틀러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아버지 게오르크 히틀러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 바빴고 그 사이 1847년 어머니 안나 시클그루버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0년 뒤 새아버지 게오르크 히틀러도 뇌졸중으로 목숨을 잃게 되며 알로이스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됩니다. 그런데 알로이스를 친자식처럼 돌봐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아버지인 게오르크 히틀러의 동생이자 알로이스의 작은아버지였던 네포무크 히틀러. 그렇게 알로이스는 작은아버지와 함께 슈피탈이라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조금 이상한 알로이스의 가정사 때문에 작은아버지인 네포무크 히틀러가 알로이스의 친아버지다 라는 소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다사다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알로이스는 그가 18살이 되던 1855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오스트리아 재무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뚝뚝한 시클그루버 집안의 피가 흐르던 알로이스는 엄하고 인색한 데다 농담도 모르고 꼼꼼한 척 티내며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며 주민들 사이에 평이 좋았던 그는 아주 성공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며 승진해 갔습니다. 그러던 1875년 알로이스는 관세관으로 진급하게 되면서 브라우나우로 발령받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는 자신의 성을 시클그루버에서 히틀러로 바꾸게 되는데 그래서 알로이스 시클그루버의 아들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가정사가 복잡했던 이유는 아버지 알로이스 히틀러의 여자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알로이스 히틀러는 3번의 결혼을 하고 총 9명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3번째 부인의 4번째 아들이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사랑과 전쟁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알로이스 히틀러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사생아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6살이 되던 1873년 알로이스보다 14살 연상인 안나 글라술과 결혼했습니다. 안나 글라술은 돈도 좀 있었고 아는 공직자들도 많았습니다. 알로이스도 관세관으로서 성공적인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꽤 괜찮았고 집에 하녀들도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곧 아내 안나 글라슬이 아파서 드러눕게 됩니다. 안나 글라슬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던 1870년대 말부터 알로이스는 하녀로 집에 들어와 있던 1861년생 프란치스카 마첼베르고와 눈이 맞았습니다. 안나 글라슬은 그런 꼴을 보다 못해 결국 별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프란치스카가 대놓고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카는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알로이스 집에 함께 지내던 클라라 펠츠리라는 하녀가 있었는데 클라라는 키가 컸고 갈색 머리를 깔끔하게 따았으며 갸름한 계란형 얼굴에 푸른빛 눈이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프란치스카는 자신이 알로이스와 눈이 맞은 것 같이 클라라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원흉을 없애기 위해 클라라를 내보내달라고 알로이스에게 요구했고 클라라 펠츠는 쫓겨나게 됩니다. 1882년 프란치스카와 알로이스 사이의 아이 알로이스 히틀러 주니어가 태어나고 1883년이 되자 별거 중이던 알로이스의 아내 안나 글라슬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로부터 6주 후 둘째를 임신 중이던 프란치스카는 알로이스와 공식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이후 둘째 아이 앙겔라 히틀러도 태어나고 안정적인 가정이 꾸려지나 싶었는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프란치스카가 결핵에 걸린 것입니다. 이후 프란치스카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거처를 옮겨 투병 생활을 하게 되고 알로이스는 어린 두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이전에 내보냈던 클라라 펠츠를 다시 불러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1884년 8월 프란치스카는 23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무렵 클라라 펠츠는 알로이스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알로이스는 둘째 부인과 사별했고 바로 클라라와 정식으로 결혼하면 됐지만 사실 이 둘은 육촌관계였습니다. 클라라는 알로이스의 작은아버지였던 네포무크 히틀러의 외손녀였는데 1876년에 고향을 떠나 알로이스의 집에 한요로 들어왔던 겁니다. 아무튼 그 당시는 육촌지간에 결혼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특별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4개월을 기다려 허가서를 받은 뒤 1885년 1월 7일 알로이스와 클라라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독일의 독재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클라라는 알로이스와 결혼한 뒤 1885년 5월 첫째 아이 구스타프를 낳고 1886년 8월 둘째 아이 이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곧 셋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클라라는 전 부인들처럼 아픈 것도 아니었고 드디어 알로이스 히틀러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곧 여러 문제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1887년 클라라는 셋째 아이를 낳고 이름을 오토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토는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죽게 됩니다. 게다가 첫째와 둘째 구스타프와 이다도 디프테리아라는 병에 걸리며 1887년과 1888년 잇따라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클라라는 자신의 모든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알로이스의 둘째 부인 프란치스카의 아이들이었던 알로이스 주니어와 앙겔라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클라라는 늘 우울하고 지쳐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1889년 4월 20일 클라라는 넷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클라라의 아이들 중 처음으로 살아남은 이 아이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직관적으로 느낄 것 같기에 이후부터 아돌프 히틀러는 그냥 히틀러로 지칭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히틀러의 1살 무렵 모습이라고 합니다. 히틀러가 태어난 브라우나우 지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접경 지역에 있었는데 히틀러는 자신이 이곳에서 태어난 것을 아주 의미 있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인간 기슭에 위치한 브라우나우가 운명적으로 나의 탄생지가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도시는 두 개의 독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적어도 이 양국의 재합병이야말로 우리들 청년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될 필생의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라며 훗날 히틀러가 쓴 책 나의 투쟁의 제일 첫 부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가 3살이 되던 1892년 아버지 알로이스는 초졸 공무원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인 고등세관원으로 승진하게 되고 바이에른 지방의 파사우로 발령받게 됩니다. 아마 히틀러는 브라우나우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로 가족들과 함께 파사우로 이사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클라라가 5째 아이 에드문트를 낳게 되면서 히틀러에게 남동생이 생겼습니다. 알로이스는 집안에서 아주 권위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히틀러는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1894년 4월 아버지 알로이스가 린츠로 발령받게 되는데 이때는 알로이스 혼자 린츠로 가면서 기러기 아빠가 되고 히틀러는 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됩니다. 어머니 클라라는 어린 동생 에드문트를 돌보느라 바빴고 이복형과 누나는 학업에 열중했으며 아버지까지 없으니 아무도 히틀러를 터치하지 않게 되는데 이때부터 히틀러는 집에서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욱 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1895년 5월 1일 히틀러는 만 6살이 되면서 피슐람에 있던 작은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제법 높은 성적을 받았고 품행도 좋았으며 교우관계도 원활했다고 전해집니다. 1896년 1월 클라라는 6째 아이 파울라 히틀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이 되자 알로이스는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의 가족은 알로이스와 떨어져 살던 동안 그럭저럭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알로이스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크고 작은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로이스는 직장에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망두터운 공무원이었으나 집에서는 가족들을 보살피기보단 성격이 아주 괴팍한 그야말로 집안의 일진이었습니다. 가정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사는 폭군 알로이스는 권위적이고 고압적이며 인색하고 걸핏하면 화를 냈습니다. 게다가 한번 성질나면 그날은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알로이스가 아주 온순해지는 순간이 있었으니 그의 취미생활, 양봉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직장 근처에 벌통을 두고 날마다 왔다 갔다 했으며 늘 양봉일을 할 수 있는 마당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양봉과 사랑에 빠지더니 1896년 6월 오로지 양봉에만 올인하기로 결정한 알로이스는 40년 동안의 오스트리아 공무원 생활을 마치며 직장에 사표를 던지게 됩니다. 전편에서의 가 궁금하셨을 텐데 정답은 양봉이었습니다. 이런 알로이스가 퇴직한 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들은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런 폭군 같은 아버지에게 대들기 시작했는데 때문에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히틀러의 이복형인 알로이스 주니어는 결국 가출했는데 알로이스는 그 화풀이를 히틀러에게 했습니다. 그런 히틀러의 유일한 방패막이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어머니 클라라였습니다. 클라라는 교회에 빠짐없이 나가는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겸손하고 친절한 여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거의 살림밖에 몰랐는데 특히 아이들을 돌보는 일, 자신이 배아파 낳은 친자식뿐 아니라 알로이스의 둘째 부인 프란치스카의 아이들이던 알로이스 주니어와 앙겔라까지도 정성껏 돌보았던 사랑이 많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모두 클라라를 잘 따랐습니다. 클라라는 히틀러를 항상 따뜻함으로 보듬어줬는데 히틀러가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까봐 늘 안절부절 못했고 아들이 매 맞는 날이면 가슴 졸이며 문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런 어머니 클라라를 끔찍하게 사랑했고 나의 투쟁에서는 나는 아버지는 존경했지만 어머니는 사랑했다 라고 썼습니다. 알로이스는 아이들뿐 아니라 클라라에게도 폭력을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서는 한 노동자 가정에서 술 취한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은 그 모습을 빤히 지켜보아야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히틀러가 어린 시절 집에서 겪었던 장면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으며 섣불리 단정짓긴 어렵지만 어린 시절의 폭력적인 가정 환경이 훗날 히틀러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알로이스의 성격 탓에 여러 번 집을 옮겨 다녀야 했는데 1898년 11월 린츠벤두리의 레온딩이라는 마을에 마당이 있는 집을 매입하여 들어오면서 완전히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던 1900년 2월 히틀러의 남동생 에드문트가 홍역을 앓다가 목숨을 잃게 되며 히틀러 가정에 또다시 충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히틀러의 남동생 에드문트의 갑작스런 죽음과 히틀러의 이복형 알로이스 주니어의 가출 이후 알로이스는 그나마 남은 아들 히틀러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 입장에선 아버지에게 집중적으로 시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극도로 커진 히틀러는 이복형 알로이스 주니어처럼 가출하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가출 계획을 알아차린 알로이스는 히틀러를 2층 방에 감금시켜버렸습니다. 히틀러는 아버지가 막아놓은 창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실패하고는 옷을 다 벗고 자유를 위한 투쟁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알로이스는 히틀러에게 벌을 주기 위해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아버지의 소리를 들은 히틀러는 급히 식탁보로 몸을 가렸습니다. 알로이스는 그런 히틀러를 보고 클라라를 불러와서는 히틀러가 고대 로마인들이 입던 토가를 입었다며 조롱했습니다. 이 일은 히틀러에게 매우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히틀러는 모험소설을 꽤 좋아했었는데 그러다 한 모험소설을 읽은 히틀러는 고통을 참는 것이 용기가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는 아버지가 채찍질을 해도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자신의 의지를 시험할 순간이 발생했습니다. 알로이스는 몽둥이로 히틀러의 엉덩이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히틀러는 때리는 횟수를 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가 더 이상 자신을 때리지 않았다며 먼 훗날 자신의 비서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히틀러의 주장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1900년 히틀러는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상급 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바로 위대한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알로이스는 내심 히틀러가 자신과 같이 공무원이 되길 원했고 때문에 진로 문제를 놓고 아버지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인문계 중등교육기관이었던 김나지움으로 진학하고 싶었으나 아버지 알로이스는 히틀러를 실업계 중등기관이었던 레알슐레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레알슐레에 입학하게 된 히틀러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골 출신이던 히틀러는 무시당하기 일쑤였으며 공부도 잘 못해서 첫 해부터 수학과 자연사에서 낮은 성적을 받았고 결국 한 학년을 꿇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공부를 못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화가 공부하려는 희망을 모두 깨트렸다. 나는 일보 전진하여 그 이상 어떤 것도 공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내가 학교에서 불성실한 공부 태도를 보이게 되면 아버지는 싫든 좋든 내가 꿈꾸는 행복으로 나아가게 해주리라 생각했다. 나는 나의 계산이 옳았던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다만 나의 학교 성적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것만은 확실했다. 라며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전략을 바꿔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히틀러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2학년이 되자 다시 성적이 쭉쭉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1903년 1월 3일 술과 담배에 쩔어 살던 아버지 알로이스는 아침부터 평소 즐겨가던 게스트하우스 겸 술집 비징거에 갔습니다. 그런데 술을 한 잔 주문하고 신문을 읽으려던 순간 알로이스는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한 것은 엄청난 불행이었지만 어찌됐건 히틀러 집안은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클라라는 집안의 유일한 남자가 된 히틀러에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열심히 공부하도록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아들과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타이르는 것뿐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반항할 존재인 아버지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성적은 저조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에는 수학에서 낙제하는 바람에 재시험을 치러야만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특히 어려워한 과목은 프랑스어였는데 훗날 히틀러는 프랑스어를 공부했던 순간이 완전한 시간 낭비였다며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프랑스어에서 낙제하게 되고 간신히 재시험을 통과하긴 했지만 린츠의 실업학교를 떠나야만 한다는 굴욕적인 조건이 붙었습니다. 히틀러는 하는 수 없이 80km나 떨어진 슈타이어의 실업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학교에서의 첫 학기는 수학, 독일어, 속기 과목에서 낙제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 학기부터 성적이 안정화되었고 졸업시험만 치면 실업계 중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도 있었지만 히틀러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생각이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종종 감기나 호흡기염 같은 증상으로 피를 뱉기도 했는데 이를 핑계 삼아 어머니 클라라에게 몸이 아파서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905년 가을 16살의 히틀러는 앞날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자퇴하고 맙니다. 히틀러는 자퇴 후 학교에서 벗어나 무책임한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 나이투쟁에는 어머니는 나의 병을 걱정한 나머지 실업학교를 퇴학시키고 미술학교에 보낼 것을 마침내 승낙했다. 그것은 나에게 마치 아름다운 꿈처럼 행복한 나날을 갖게 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틀러 가정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알로이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제법 많은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라면 죽고 못 사는 어머니 클라라는 히틀러에게 용돈부터 시작해서 부족함 없이 채워줬고 히틀러는 주로 오페라를 보러 다니거나 검정상아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를 들고 거리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쯤 히틀러는 콧수염이 살짝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 어느 날 히틀러는 어김없이 오페라를 보러 갔다가 우연히 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가구점집 아들 아우구스트 쿠비체크. 히틀러는 아우구스트를 구스틀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구스틀은 음악학교에서 음악 공부를 하며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히틀러와 구스틀은 음악과 미술 등 주로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둘은 주로 오페라 공연을 함께 보러 다니거나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스케치를 하고 수채화를 그렸고 그림을 그리지 않을 때는 찻집에서 신문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도 제법 있었지만 성격은 정반대였는데 히틀러는 우월하고 주도적이며 지배하는 성격이었던 반면 구스틀은 유순하고 순종적이며 양보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특히 구스틀은 쉽게 감동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구스틀과 함께 들판이나 숲길을 걸을 때면 여러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연설처럼 늘어놓곤 했는데 특히 천재 화가가 된 히틀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구스틀은 히틀러의 그런 모습이 마치 화산 폭발 같고 연극 무대 위의 한 장면 같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내용보다도 히틀러의 자신만만하고 열정적인 언변에 넋을 잃고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히틀러와 구스틀은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더 쿵짝이 잘 맞았습니다. 그러던 1906년 어느 봄날 히틀러는 어머니 클라라에게 허락을 받은 뒤 미술, 음악, 건축 등 예술의 본거지이자 낭만 가득한 도시 비엔나를 한 달 동안 방문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단짝이던 구스틀에게 빈에서의 이야기를 엽서로 전했습니다. 내일 오페라 트리스탄을 보고 모레는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볼 계획. 모든 게 다 좋지만 그래도 린츠가 그립다. 오늘은 시립극장에 와 있다. 히틀러는 빈의 수많은 명소를 다니며 건물의 웅장함과 도시를 둘러싼 경관에 매혹되었고 오페라를 보러 다니며 빈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 미술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다시 린츠로 돌아온 어느 날 히틀러는 구스트를 설득하여 공동으로 구경복권 한 장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등에 당첨되었을 경우를 생각하며 아주 장황한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가 상상한 미래에는 구스틀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다뉴브강 건너편에 큰 2층 집을 임대한 히틀러는 예술가로서 계속해서 미술 공부를 하고 있었고 구스틀은 음악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각자의 방이 위치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을 모아 배움의 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집의 인테리어와 어떤 벽화를 그려 넣을지 집안에 배치할 가구들까지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꽝. 히틀러는 복권에 당첨되지 않자 복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1906년 10월 히틀러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갑자기 구스틀의 선생님에게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클라라는 한량처럼 놀고 있던 아들이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하자 하이츠만 그랜드 피아노를 사주기까지 합니다. 히틀러의 여동생 파울라는 오빠가 피아노 앞에 앉아 몇 시간씩 연습을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4개월 만에 피아노 수업을 때려치우게 됩니다.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히틀러가 지루하고 단조로운 손가락 연습에 실증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스틀이 보기에는 히틀러에게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히틀러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 히틀러의 어머니 클라라는 밤이 되면 가슴의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1월 14일 클라라는 유대인 내과 의사 에드워드 블로우 박사를 찾아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클라라는 유방암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완치 가능성 또한 희박했습니다. 히틀러 집안의 주치의였던 블로우 박사. 그는 히틀러의 어머니 클라라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차마 본인에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히틀러와 동생 파울라를 불러 어머니의 상태를 알려주었습니다. 블로우 박사는 당시 어린 히틀러가 얼굴이 누렇게 뜨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엄마는 가망이 없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수술뿐. 결국 유방 모두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클라라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히틀러는 마음 아파하면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한편 히틀러는 위대한 화가가 되겠다는 꿈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병상에 있는 어머니 클라라에게 빈에 있는 미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설득했습니다. 학교를 떠난 후 2년간 빈둥빈둥 하는 일 없이 놀고 먹기만 하던 아들이 공부를 하겠다니 클라라는 대학 등록금과 1년을 지내고도 남는 충분한 돈을 지어주며 빈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10월 초에 있을 빈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 1907년 9월 초 포트폴리오용 스케치를 잔뜩 짊어지고 빈으로 향하게 됩니다. 빈 미술 아카데미는 미리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1차 심사를 하여 합격자를 뽑은 뒤 2차 심사인 입학시험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심사에 뽑힌 113명의 명단에 히틀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1907년 10월 히틀러가 빈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시험을 치는 날 히틀러는 어려서부터 학급 안에서도 뛰어난 그림 실력을 인정받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자랑스러워했기에 입학시험 정도는 쉽게 합격하리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불합격. 특히 채점표에는 드로잉이 불만족스럽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불합격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 요청했습니다. 학장은 히틀러의 스케치를 보고는 그림을 그리는 회화가보다는 건축 분야에 더 소질이 있으니 건축학과에 지원해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위대한 화가가 되고자 했던 히틀러는 괴롭고 혼란스러운 며칠을 보낸 후 건축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축가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히틀러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술대학의 건축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기술계 고등학교의 졸업장과 중등학교의 졸업장이 필요했는데 기술계 건축과의 졸업장은커녕 중등학교도 자퇴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히틀러의 인생 테크트리는 엉망진창으로 꼬여 있었습니다. 미술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인지 다음 해 빈미술 아카데미의 시험을 한 번 더 지원했었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몹시 상한 히틀러는 입학시험에 불합격한 사실을 베프 구스틀에게도 어머니 클라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1907년 10월 말 어머니 클라라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히틀러는 빈에서 달려오게 되는데 어머니가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지칠 줄도 모르고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7년 12월 21일 이른 아침 클라라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주치의였던 블로우 박사는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았지만 히틀러처럼 비통해하며 슬퍼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전합니다. 히틀러의 어머니에 대한 끔찍한 사랑은 훗날 독재자가 되었을 때도 엿볼 수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자신의 방이든 벙커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어머니의 사진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클라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 히틀러는 언젠간 건축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전혀 노력하지 않고 다시 빈둥빈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복 누나 앙겔라의 남편이었던 매형 레오 라오발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히틀러에게 어리석은 꿈은 접고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라며 잔소리를 했는데 이런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히틀러는 구스틀에게 자신의 친척들이 자꾸 괴롭혀서 비엔나로 도망갈 거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베프였던 구스틀까지 데리고 빈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스틀의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히틀러는 구스틀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구스틀이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비엔나에 가서 많은 오페라, 음악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등 엄청난 말발로 구스틀의 부모님에게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구스틀의 아버지는 놈팡이 같은 히틀러의 말이 미심쩍었습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구스틀이 성품 좋은 미술학도와 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 했고 결국 이 말에 설득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1908년 2월 17일 히틀러는 먼저 비엔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구스틀에게 편지를 한 장 보냅니다. 사랑하는 친구 보아라. 온다는 소식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성대한 환영식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연락 빨리 다오. 온 도시가 너만 기다린다. 부탁이다. 빨리 와라. 그리고 며칠 뒤 고급스러운 검정 오버코트에 검정 모자를 쓰고 상아 달린 지팡이를 들고 잔뜩 멋을 부린 히틀러는 베스트바노프역 대합실에서 자신의 소중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스틀의 모습이 보이자 히틀러는 얼마나 반가웠던지 달려가서 볼에 뽀뽀하며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로써 히틀러는 가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한편 히틀러는 몇 년 전부터 한 음악가의 음악에 심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1908년 2월 기차역에서 구스틀을 만난 히틀러는 먼저 자신을 따라 빈으로 오게 된 친구 구스틀에게 오페라하우스, 성 슈테판 성당, 도나우 강변에 있는 성 마리아 암 게슈타데 성당 등 빈의 구석구석을 데리고 다니며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구스틀은 음악을 공부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랜드 피아노 한 대를 빌려서 방에 들여놓게 되는데 구스틀과 피아노를 둘 다 들이기에 방이 너무 좁았던 탓에 히틀러는 방법을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말빨. 히틀러는 집주인 차크레이스 부인을 찾아가서 원래 임대료의 2배인 20크로넨을 매달 내는 조건으로 방을 바꿔 쓰기로 했습니다. 방세는 구스틀과 10크로넨씩 나눠 내기로 했기 때문에 히틀러 입장에서는 사실 큰 손해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구스틀은 빈 음악대학에 등록하더니 당당히 입학시험에 통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이때부터 구스틀에게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히틀러는 입학시험에 통과한 구스틀에게 내가 이렇게 똑똑한 친구를 두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라는 말로 축하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늘 자신이 뛰어나고 위대한 예술가인 것 마냥 연설을 늘어놓았던 히틀러는 음대 입학시험을 한 번에 통과한 구스틀에게 자신의 미대 불합격 사실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그야말로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차마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구스틀은 히틀러가 털어놓진 않았지만 금세 눈치챘습니다. 히틀러가 아주 사소한 일에 짜증과 화를 내기 시작했고 미술 아카데미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피아노 연습을 하는 구스틀에게 둔하고 꼰대 같은 공무원들, 예력도 딸리고 멍청한 관료들 같은 이라고 미술 아카데미 따위는 날려버려야 해! 라며 크게 분노하면서 욕을 퍼붓더니 구스틀에게 자신이 미술 아카데미 입학 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미술 아카데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합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았고 또다시 무의도식하며 빈둥거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아주 적은 돈이었지만 매달 25크로넨의 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스틀은 히틀러가 매일 빵과 버터, 우유로 끼니를 때웠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모아서 꼭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페라 하우스. 그곳에서 바그너의 오페라 작품을 보는 것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구스틀을 꼬셔서 바그너의 로헨그린을 10번이나 보고 또 봤습니다. 사실 히틀러가 바그너의 음악을 처음 접한 것도 12살 어린 나이에 보게 된 오페라 로헨그린에서였습니다. 바그너의 로헨그린은 중세 기사문학인 볼프람 폰 헤센의 파르지팔, 콘라트 폰 비르츠부르크의 백조의 기사, 작자 미상의 서사시 로헨그린, 그림 형제의 독일 설화집 등을 참고하여 작곡한 오페라였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10세기 초 독일의 안트베르펜, 영주였던 브라반트가 죽은 뒤 다음 후계자가 세워져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등장인물은 영주의 아들이자 후계순위 1위였던 고트프리트, 영주의 딸이자 고트프리트의 누나였던 후계순위 2위 엘자, 그리고 후계순위 3위였던 텔라문트 백자 프리드리히, 그리고 그의 아내 다신교 사제로서 흑마법을 사용하는 오르트루트, 마지막으로 신비의 장소인 몬살바트 성배의 기사 로헨그린. 영주가 죽은 뒤 권력을 차지하고 싶었던 텔라문트 백작 프리드리히가 흑마법을 사용하던 아내 오르트루트와 계략을 꾸몄습니다. 오르트루트는 흑마법으로 후계순위 1위 고트프리트를 백조로 만들어버리는데 그리고는 고트프리트의 누나 엘자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 동생을 죽였다는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엘자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재판장이었던 하인리히 왕은 신의 재판이던 결투를 통해 진실을 가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엘자의 간청함을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백조를 타고 나타난 기사 로엔그린. 단, 자신의 출신과 이름, 신분을 절대 물어봐서는 안 된다며 금지된 질문에 대한 주의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로엔그린은 프리드리히와의 결투에서 승리한 뒤 엘자와 결혼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가 엘자를 부추겨서 정체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고 결혼식 날 엘자는 결국 로엔그린에게 출신과 이름, 신분을 물어보게 됩니다. 로엔그린은 자신이 먼 나라 몬셀바트의 성배 기사라는 것을 밝히며 정체가 알려졌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했고 엘자와 프리드리히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대신 백조가 되었던 고트프리트를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려주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은 백조의 기사 로엔그린이 억울한 엘자를 구해주고 고트프리트를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통해 순수한 독일 정신을 제시하는 게르만 영웅의 남성성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며 흑마법을 사용하는 오르투르트에게 승리함으로써 독일 입장에서의 이교도였던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기독교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엘자가 프리드리히의 꼬임에 넘어가 버린 것을 유대 사상에 현혹된 어리석은 집단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롭고 영웅적인 독일의 과거를 불러일으키는 바그너의 오페라가 12살의 히틀러를 완전히 매료시켰던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 빌헬름 리하르트 바그너. 극작가가 꿈이었던 바그너는 웅장한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고 그 음악에 반하여 음악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인물이었는데 바그너는 노래와 춤이 중심이었던 오페라에 문학을 더하여 직접 작곡하고 대본을 쓰며 리엔치, 타노이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로엔그린 등 새로운 형태의 오페라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1950년 바그너는 음악 속에 유대주의라는 수필을 내는데 유대인들은 이질적인 외모와 행동 때문에 독일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유대인 음악가들은 얕고 인공적인 음악만 쓸 줄 안다. 라며 이 글을 통해 멘델스존, 마이어베어 같은 유대인 작곡가들을 공격했습니다. 바그너는 히틀러가 태어나기 6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히틀러의 나치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유대주의와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해온 바그너의 열망은 히틀러가 독일 민족주의 독재자가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튼 바그너에게 입덕하게 된 히틀러는 바그너의 오페라를 보러 갔다가 베프 구스트를 만나게 되었고 바그너에 대한 애정 때문에 두 사람은 더욱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중등학교를 자퇴한 후 빈을 잠시 여행했을 때도 친구 구스트에게 보낸 히틀러의 엽서를 보면 내일은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보고 그 다음날은 바그너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볼 계획 이라고 써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마이스터 징거에 나오는 대사는 달달 외우고 다녔습니다. 나는 아직도 성공하지를 못했네. 나는 그것을 느끼기는 하는데 아직 이해할 수는 없네. 나는 그것을 가질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다네. 내가 만약 그것을 움켜잡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늠할 수는 없다네. 구스트는 음악대학 학생이었기 때문에 무료로 지급되던 음악회 티켓이 있었습니다. 이 표 덕분에 두 사람은 수많은 음악회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구스트리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 하는 베르디의 인류 작품을 보고 싶어 한 적이 있었는데 히틀러는 국민 오페라 극장에서 하는 바그너의 이류 작품을 보고 싶어 했고 결국 구스트는 히틀러를 따라 바그너의 작품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스트는 히틀러에게 있어서 바그너의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황홀경, 신비한 꿈의 세계로 가는 도피처를 의미한다고 전합니다. 히틀러가 좋아했던 바그너의 또 다른 오페라 중 하나는 14세기 로마 귀족과 맞서 싸우는 평민 출신 장군 리엔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리엔치. 과거 로마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는 리엔치의 모습을 보며 히틀러도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 생각했던 게르만 민족을 통합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훗날 히틀러는 1923년에 열리는 나치당 집회에서 본받아야 할 인물로 바그너를 선정하게 되는데 바그너라는 예술가를 우리가 위대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가 모든 작품에서 영웅적인 민중, 독일 정신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라며 위대한 개혁자이자 혁명가로 칭송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장악한 후 매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전당대회를 열었는데 개막식 때마다 바그너의 리엔치 서곡을 연주하도록 했고 바그너의 오페라를 상연했는데 바그너의 음악을 통해 독일 민족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고 이를 과시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바그너의 영향 때문인지 어느 날 히틀러는 희곡 쓰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전파될 시기에 바이에른 알프스를 배경으로 게르만 신화에서 주제들을 가져오더니 당시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던 바그너의 오페라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의 이야기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야기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구스틀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작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니 좀 더 현실 가능한 소박한 작품을 만들라고 얘기했지만 히틀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희곡 쓰기도 포기해버렸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훗날 히틀러는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나치 집회를 마치 오페라 무대의 한 장면같이 연출하기에 이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상징하기 위해 신성 로마 제국의 독수리에서 차용한 나치의 독수리, 그 조형물을 무대 가득 채울 만큼 커다랗게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연설했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 있었지만 과거의 실패를 이겨낸 바그너와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편 히틀러 곁에서 함께 있어준 유일한 친구 구스틀에게 집착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구스틀은 함께 학교를 다니던 여학생을 방으로 데려와 화음을 가르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이 돌아가자 히틀러는 화를 내며 "아니 여자가 무슨 공부야!" 라며 소리쳤습니다. 구스틀은 히틀러가 균형감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히틀러가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지내는 동안 구스틀은 우수한 성적으로 마지막 학기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1908년 7월 구스틀은 가을까지 부모님과 지내기 위해 린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스틀은 히틀러에게 계속해서 방세의 절반을 내겠다고 했지만 히틀러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렇게 히틀러는 가장 친한 친구와 떨어져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8년 12월 구스틀은 다시 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연히 베스트 바노프역에 도착하면 히틀러가 기다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히틀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구스틀은 히틀러와 함께 지내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아무런 예고 없이 그곳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아무런 연락 없이 잠수를 타버린 히틀러. 그런데 1909년 12월 어느 날 히틀러는 한 노숙자 쉼터에 머무르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지만 그는 얇은 체크무늬 양복 재킷 하나 걸친 게 전부였습니다. 도대체 1년 사이 히틀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히틀러가 구스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훌쩍 떠난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중 가장 개연성이 높은 썰이 있습니다. 1907년 9월 히틀러는 미술 아카데미 입시에서 드로잉 실력 부족으로 불합격한 뒤 건축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 화가의 꿈에 계속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다시 나름 열심히 드로잉 작품들을 준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굳게 믿고 1908년 9월 다시 미술 아카데미에 재응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시 자격은커녕 서류 심사부터 광탈. 이 일로 충격과 쪽팔림에 제대로 현타가 온 히틀러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킨 채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그 시기 히틀러의 행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행히 당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주소 등록이 의무였기 때문에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구스틀이 방학 동안 잠시 고향에 내려가 있는 틈을 타 베스트 바노프역에서 멀지 않은 펠버슈트라세 22번지 16호 방으로 이사한 뒤 경찰서에 주소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웃들이 그를 조용하고 남들과 거리 두는 성격의 소유자로 기억할 만큼 홀로 고독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삶 또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고아연금 25크로넨을 제외하고는 유산으로 받은 돈을 거의 다 써버리는 바람에 집세를 낼 여유마저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1909년 8월 여름이 끝나갈 무렵 히틀러는 어쩔 수 없이 더 값싼 집을 찾아 펠버슈트라세를 떠나 근처 잭스하우저 슈트라세 58번지 21호의 조그만 방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사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경찰서에 남겨진 그의 주소란에는 언제 이사 갔는지 모름으로 기록된 채 히틀러는 아무런 말 없이 집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의지할 가족도, 친구도, 능력도, 돈도 없던 히틀러는 이때부터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추워지기 전까지는 공원이나 공공건물의 출입구에 자리 잡고 잠을 자기도 했으며 오스트리아 빈의 아주 유명한 놀이공원인 프라터의 벤치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0월 말이 되자 곧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히틀러는 오페라를 보러 갈 때 입던 검은색 오버코트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옷을 팔아 돈을 마련했고 아주 저렴한 여인숙이나 카이저 슈트라세의 싸구려 식당뿐 아니라 심지어 아주 악취가 심한 노동자 막사에서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이 시기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곳에서의 불결하고 끔찍한 장면을 떠올리면 아직도 몸소리가 쳐진다. 황홀한 도시 비엔나가 불행의 정글로 바뀌었다. 미안하지만 내 인생의 기억 중 가장 슬펐던 시기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던 1909년 12월 21일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마를 대로 마른 히틀러는 다를 대로 다른 체크무늬 양복을 입고 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2시간 반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한 노숙자 쉼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노숙자 쉼터는 나름 깔끔한 시설을 갖춘 곳이었고 목욕과 샤워도 가능하며 먹거리와 잠자리가 주어졌습니다. 단, 단기 투숙으로 밤에만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줄을 서서 일주일가량 지낼 수 있는 카드를 받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불쌍한 모습으로 입수한 히틀러에게 다가와 빵을 건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인홀트 하니슈.
그는 또돌이 일용 노동자였는데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는 노하우를 히틀러에게 전수해줬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사람들의 일수가 남은 숙박권을 구매하면 더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낮 동안은 쉼터에서 머무를 수 없기도 했지만 무료 수프라도 얻어먹으려면 아침 일찍 먼 거리를 걸어서 카티 수녀원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하니슈는 약간의 돈이라도 벌기 위해 히틀러를 데리고 삽질로 눈을 치우는 일에 데려가거나 베스트 바노프 역에서 손님들의 짐을 옮겨주는 일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노동이라곤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히틀러는 하는 일마다 영 시원치 않기도 했고 외투가 없어서 야외에서 하는 일도 오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방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니슈는 히틀러의 인생 이야기를 듣던 중 연락을 끊고 산 지 꽤 오래된 친척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얼마 뒤 요한나 이모에게서 50크로넨의 현금이 든 우편을 받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큰 돈이 생긴 탓인지 히틀러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돈 자랑을 하다가 하니슈로부터 얼른 숨기라며 한 소리 듣기도 했습니다. 이곳 노동자 쉼터에서는 조금이라도 가진 자가 도둑질과 강도질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암튼 약간의 돈이 생긴 히틀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12크로넨짜리 중고 겨울 코트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그림을 그렸었다는 얘기를 들은 하니슈는 자신이 대신 그림을 팔아주겠다며 수익금을 반반 나누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 히틀러는 하니슈에게 빈 미술 아카데미를 다녔다고 뻥을 쳤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1910년 2월 히틀러와 하니슈는 요한나 이모에게 받은 돈 덕분에 좀 더 살만한 독신자 숙소로 거처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쯤 하니슈와 그림 사업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틀러는 엽서만한 그림을 하루에 하나 정도, 주로 다른 그림을 베껴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는 대로 하니슈는 곧장 그림을 가지고 나가서 한 장당 5크로넨 정도 받고 팔았습니다. 다행히 히틀러와 하니슈가 머물던 독신자 숙소는 하루에 50헬러 정도로 아주 저렴했습니다. 1크로넨이 100헬러. 그래서 반값을 지불하고도 제법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독신자 숙소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가로 2.1m, 세로 1.5m의 아주 작지만 숙박료만 낸다면 언제까지든 혼자 쓸 수 있는 방과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공동 주방뿐 아니라 목욕탕, 구두방, 재봉실, 이발소, 세탁소, 도서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필실이라고 불리는 작은 방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인텔리처럼 보이는 10여 명의 남자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거나 연설문을 쓰는 등 개인 작업을 했습니다. 히틀러와 하니슈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텔리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자주 정치 이야기가 대화 주제로 오갔습니다. 당장에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된 히틀러의 머릿속에는 정치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래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이 드는 법. 히틀러는 하니슈와의 동업 덕분에 꽤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독신자 숙소의 집필실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히틀러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도 간혹 정치 얘기가 나올 때면 어김없이 붓을 휘두르며 등장해 마르크스주의를 지향했던 사회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하곤 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 국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치에 점점 더 관심이 생기자 심지어 비엔나에 있던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을 찾아가서 의원들이 토론을 하거나 몸싸움까지 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히틀러는 집필실에 있는 다른 인텔리들에게 정치 이야기뿐 아니라 바그너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나 비엔나의 화려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니슈가 미리 주문받아온 그림을 잊고 못 그릴 때가 많아졌습니다. 하니슈는 히틀러를 달달 볶았지만 당장 먹고 살 돈이 있었던 히틀러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그림을 팔아서 꽤 많은 돈을 한 번에 벌게 되자 미술품 거래 사업을 하던 유대인 친구 요제프 노이만과 함께 며칠 동안 사라졌다가 돈을 모두 탕진한 뒤에야 숙소로 돌아와서 다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결국 하니슈와 히틀러 사이는 금이 가버렸고 히틀러는 또다시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들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누구보다 유대인을 혐오했던 히틀러가 유대인 친구와 단둘이 여행까지 갔다니.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자신이 반유대주의자가 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엔나에서 유대인들이 냉혈한이라는 것과 수치를 모르고 성매매를 배후 조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대인들은 음악과 미술 세계를 장악했고 무엇보다 사회민주당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기 히틀러를 잘 알고 지냈던 사람들 대부분이 당시 히틀러는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니슈는 히틀러가 유대인을 욕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함께 여행을 다녀온 노이만뿐 아니라 열세공이었던 로빈손은 히틀러가 힘들었던 시기 경제적으로 돕기도 했고 엽서 외판원이던 지크프리트 레프너는 하니슈와 히틀러가 다툴 때 히틀러 편을 들 정도였습니다. 히틀러와 그림을 거래했던
야코프 알텐베르크라는 유대인 상인도 히틀러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시 비엔나의 분위기가 유대인 말고는 대부분 반유대주의자였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반유대주의 성향의 신문, 잡지 등이 많이 있었고 분명 히틀러도 꽤 많은 글들을 접했을 겁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이치 폴크스블라트라는 반유대주의 선동지였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을 거의 악의 축으로 묘사했는데 성추문, 성매매 등의 범죄를 모두 유대인이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히틀러가 즐겨봤던 또 하나의 잡지는 란츠 폰 리벤펠스가 만든 오스타라. 이 란츠 폰 리벤펠스라는 인물은 전직 승려였다가 오컬티스트가 되었고 오스트리아의 정치가이자 인종이론가라는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벤펠스는 자신의 인종적 이데올로기에 성서의 내용을 접목시켜 정당화시켰는데 그는 태초에 신성한 존재였던 이브가 악마를 만나게 되면서 열등 인종을 낳게 되었고 이 때문에 금발 여성들이 유색 인종에게 끌리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아리안족의 인종적 순수성을 지키고 어둠의 적이라 표현된 혼혈인종, 열등인종을 괴멸시켜 아리안족이 지구를 지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오스타라를 통해 연재했던 겁니다. 히틀러는 오스타라를 정기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당시 히틀러가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증언이 지배적이지만 히틀러는 집필실에서 다른 인텔리들과 이야기할 때 반유대주의 인종론자 쇠너러와 반유대주의자이자 기독사회당의 지도자였던 카를 리거를 자주 칭송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친했던 동료들은 히틀러가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그 당시 히틀러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살아오면서 차곡차곡 쌓여온 반유대주의 인종론의 영향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강하게 발현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한 이슈가 떠나면서 더 이상 그림을 팔 수 없게 되자 히틀러는 또다시 미술대학 진학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한 교수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교수도 히틀러가 미술보다는 건축에 더 소질이 있다며 그냥 돌려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술대학을 준비하면서 벌써 세 번째 고배를 마신 히틀러.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집필실로 돌아와 그림을 그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또다시 먹고 살 걱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틀러에게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아주 풍족하게 독신자 숙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갑자기 히틀러에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거금이 생긴 걸까? 이 돈의 출처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주 유력한 설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히틀러는 어머니 클라라의 동생 요한나 이모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계속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크게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망하기 몇 개월 전 3,800크로넨의 현금을 인출했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요한나 이모가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아마도 요한나 이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조카와 크게 싸웠던 일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대부분을 히틀러에게 주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 설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유는 이후 히틀러의 여동생 파울라를 돌보고 있던 이복 누나 앙겔라 라우발이 히틀러를 상대로 고아연금 배당앱 가처분 소송을 걸었고 히틀러도 매달 받던 25크로넨의 고아연금을 순순히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히틀러는 집필실에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고 어느새 집필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하나가 나타납니다. 히틀러는 대부분의 시간을 독신자 숙소에서 보냈습니다. 먹고 자고 집필실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정치, 문화, 사회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 주된 일과였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집필실 창가의 한 자리는 히틀러의 지정석이 되었는데 독신자 숙소를 새로 들어온 사람이 무심코 그 자리에 앉으려 하면 누군가 다가와서 거기는 히틀러 씨 자리입니다. 라고 알려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럭저럭 그림을 팔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같은 모습에 독신자 숙소의 사람들은 히틀러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돌변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한 번은 사회민주당 소속의 아주 덩치가 큰 노동자 2명을 보고 히틀러는 망창이! 라고 했다가 머리에 혹이 나고 얼굴이 팅팅 부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히틀러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이런 일을 예견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요제프 그라이너. 요제프는 히틀러에게 매력을 느껴 친구가 되었지만 히틀러의 성격을 알고 여러 번 조심하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달이 나자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더니 넌 맞아도 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히틀러는 새로운 친구 요제프와 함께 장시간에 걸쳐 여러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신문에 실린 광고 하나를 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광고는
바닥에 닿을 만큼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의 사진과 함께 나 안나 실락이 매혹적인 긴 머리를 가진 비결은 내가 발명한 비밀 포마드에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안나 실락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광고를 본 히틀러는 무언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히틀러는 요제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광고라는 것이지. 이런 헛소리도 사람이 믿게 만드는 것. 선동. 그래, 선동이야. 아무리 의심이 많던 사람도 신봉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선동이거든. 선동만 있으면 돼. 어리석은 사람의 수는 끝이 없으니까. 히틀러는 선동이 가진 큰 힘에 대해 깨닫고는 엄청 흥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 선동에 대해 배운 것이 훗날 히틀러가 나치 사상을 가지고 선동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독신자 숙소에서 나름대로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된 히틀러. 그런데 그가 해결하지 못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병역 문제. 당시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히틀러는 1909년 만 21세가 되던 해부터 군복무를 위해 당국에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909년 히틀러가 잭사우저 슈트라세 58번지 21호 방을 떠날 때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의 의무사항이던 주소 등록을 하지 않고 집을 나와서 노숙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오스트리아 당국의 추적을 그동안 피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1913년 5월 24일 비엔나를 떠나 미넨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마도 오스트리아의 국경을 넘어서 독일로 간다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약 일주일 전인 1913년 5월 16일 히틀러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재산 819크로넨 98헬러를 만 24세가 되면서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은 병역 기피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긴 했습니다만 그는 빈을 떠난 이유가 합스부르크 제국이 친슬라브 정책을 펼쳐서 이민족들이 급격히 늘어나 곧 독일 문화가 잠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뜻은 그런 썩겨버린 합스부르크를 위해서 싸우기 싫어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볼 일이 다 끝난 히틀러는 숙소 사람들에게는 미넨으로 가서 미술 아카데미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며 작고 까만 가방을 하나 들고 숙소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1913년 5월 25일 히틀러는 미넨의 중앙역인 하우프트 바노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미넨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감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미넨에 머물대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알던 그 어느 도시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미넨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진짜 독일 도시였다. 미넨의 분위기에 감격한 히틀러는 미넨 북쪽에 있는 서민촌 지역인 슐라이스하이머 슈트라세 34번지에 월세로 나온 작은 방 광고를 보고 곧장 향했습니다. 집주인이던 포프 부인에 따르면 히틀러는 침대, 탁자, 소파, 의자가 비치되어 있고 2개의 유아식 석판화가 걸려있는 방을 보고는 마음에 든다며 바로 보증금을 내고 계약했다고 합니다. 포프 부인은 입주 신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히틀러는 비엔나에서 온 건축화가 아돌프 히틀러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히틀러는 아침부터 나가서 이젤을 사가지고 와서는 독신자 숙소에서처럼 그림을 그리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교회, 성, 신전 등 미넨의 관광 명소가 담긴 그림 엽서를 베꼈으며 다 그려진 그림은 바, 카페, 맥주홀에 팔러 다녔습니다. 건축물을 그리는 것에 제법 소질이 있었던 히틀러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정도로는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1914년 1월 18일 뜬금없이 미넨 경찰서 소속 형사 한 명이 히틀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체포했습니다. 1914년 1월 18일 미넨 경찰서 소속 형사에게 갑자기 체포당한 히틀러, 그리고 형사로부터 소환장을 전해받았습니다. 거기에는 1월 20일까지 린츠에 와서 병역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뿐 아니라 징역살이까지 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군. 가져오려면 더 빨리 가져오던가. 뭐하다 이제 나타난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 5개월 전인 1913년 8월 오스트리아의 린츠 경찰서는 히틀러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모로 수소문한 결과 히틀러가 민헨으로 갔다는 소식을 접했고 민헨 경찰서로부터 히틀러가 1913년 5월 26일자로 슐라이스하이머 슈트라세 34번지에 주소 등록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민헨 경찰은 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히틀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날 그렇게 체포당한 히틀러는 미넨에 있던 오스트리아 영사관으로 호송되었습니다. 당시 히틀러를 본 오스트리아 영사는 측은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삐쩍 마른 데다가 옷도 너덜너덜했으며 여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히틀러가 마음 깊이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병역 신고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을 2월 5일로 미뤄달라는 전보를 써서 린츠 법원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며 무조건 1월 20일까지 출석하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 전보가 1월 21일이 되어서야 히틀러에게 도착했던 겁니다. 기한까지 어기게 되어 문제가 더 심각해졌음을 직감한 히틀러. 그런 절망에 빠진 히틀러를 보며 오스트리아 영사는 히틀러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히틀러는 그렇게 나름 호소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4장 가까이 써서 린츠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1909년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은 철저히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음을 어필했습니다. 지난 2년간 유일한 여자친구는 슬픔과 궁핍이었고 동반자는 결코 채워질 줄 모르는 배고픔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궁핍 속에서도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고 군입대에 관한 보고 말고는 범법행위나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영사는 한술 더 떠 히틀러의 소환 장소를 거리가 먼 린츠 대신 잘츠부르크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영사관의 적극적인 태도 덕분이었을까? 린츠 지방법원은 히틀러가 2월 5일 잘츠부르크로 출두하도록 허락해줬습니다. 별도의 벌금도 없었고 감옥에 수감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잘츠부르크까지 가는 여비는 영사관에서 지원해주기까지 했습니다. 1914년 2월 5일 히틀러는 잘츠부르크에 출두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비실비실하다는 이유로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조금은 허무하게 병역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히틀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던 1914년 6월 28일 히틀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와 그의 부인 조피가 암살당한 사건, 일명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히틀러는 혹시나 범인이 독일 학생일까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르비아계 학생이라는 소식을 접하고는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독일의 황제 비렐름 2세는 합스부르크 왕가에게 세르비아와 전쟁을 하라며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독일은 왜 전쟁을 부추겼던 걸까? 그 이유를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시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제국주의 정책을 펼쳐 수많은 식민지를 소유했고 그 결과 서로의 영토 경계선을 맞댄 채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들은 저마다 제국의 영토를 확장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나름 이해관계가 맞았던 나라끼리는 동맹을 맺어 힘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1879년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남하하려는 러시아 제국과 서쪽의 프랑스를 경계하기 위해 도고 동맹을 맺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튀니지를 놓고 갈등이 심해졌고 1882년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와 독일 제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로써 삼국 동맹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맞서 1892년 러시아와 프랑스가 동맹을 맺었고 1904년에는 독일을 경계하던 영국과 프랑스가 협상을 맺었으며 1907년 영국과 러시아도 협상을 맺으며 삼국 협상도 완성됩니다. 이렇게 유럽은 거대한 두 세력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삼국 협상의 견제 때문에 답답했던 독일에게는 명분이 생긴 것이기도 했습니다. 비렐름 2세는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시작하면 모든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백지 수표를 끊어줬다고 합니다. 1914년 7월 23일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백지 수표를 믿고 전쟁을 할 작정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조건이 담긴 최후 통첩을 세르비아에 보냅니다. 그 내용은 모든 반오스트리아 단체를 해산할 것, 암살에 관련된 모든 자를 처벌할 것, 반오스트리아 단체에 관련된 모든 관리를 파면할 것, 여기에 관련된 당사자를 조사할 때 오스트리아 관리가 세르비아로 들어가 돕는 것을 허용할 것. 문제의 항목은 바로 이 네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세르비아는 너무 굴욕적이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최후 통첩을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세르비아를 가장 먼저 돕고자 나선 것은 같은 슬라브계 동맹국가인 러시아. 1914년 7월 29일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에 대해 부분 동원령을, 다음 날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독일의 비렐름 2세는 동원령을 내리며 러시아에게 12시간 내 동원령을 해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1914년 8월 2일 독일은 러시아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세르비아 러시아의 범슬라브계와 독일 오스트리아의 범게르만계의 민족 전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미넨의 오데온스 플라츠 광장에서 전쟁을 격렬하게 환영하고 있던 무리 속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히틀러는 대독일 제국의 재현을 꿈꿔왔고 계속해서 유입되던 슬라브 민족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그때의 기분을 나의 투쟁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열정에 사로잡혀 무릎을 꿇었다. 이런 시기에 살아있게 해준 행운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런 행동을 한데 오늘날까지 한 점 부끄럼이 없다. 한편 독일은 지정학적 위치상 러시아뿐 아니라 프랑스도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과거 대장군 참모총장이었던 알프레드 폰 슐리펜이 세운 전쟁 계획, 슐리펜 계획을 내세워 프랑스를 빠르게 점령한 뒤 러시아를 상대해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슐리펜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프랑스의 국경선을 바로 넘는 것은 장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은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을 통해 우회해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1914년 8월 3일 독일은 프랑스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립국이었던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를 침공하며 프랑스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독일의 이런 막무가내식 중립국 침공은 영국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고 1914년 8월 4일 영국은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삼국 동맹이었던 이탈리아는 중립을 선택하면서 물러났습니다. 유럽을 배경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손을 잡은 협상국과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동맹국 간의 세계전쟁,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기 독일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자원에서 군입대를 했는데 비록 오스트리아인 신분이긴 했지만 히틀러 역시 자원 입대를 청원하며 1지망 바이에른 왕 직속연대, 2지망 바이에른 제1보병연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에른 제1보병연대에 입대하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외국인 지원자에게 입대 허가가 떨어졌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엄청난 수의 지원자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업무 착오 때문이었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히틀러는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오스트리아 군대 대신 자신이 꿈꾸던 대독일 제국을 위해 싸울 수 있음에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입대 전 그는 포포부인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혹시나 자신이 전사하게 될 경우 여동생 파울라에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914년 8월 8일 히틀러는 많은 보급품을 받은 뒤 점심은 특식으로 로스트 포크와 감자 샐러드를 먹었기 때문에 잊지 못할 것 같다며 동료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몇 번의 전출을 거쳐 바이에른 제16 예비보병연대에 배속되었고 곧 본격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히틀러는 처음으로 지급받은 총을 아주 황홀하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1914년 10월 20일 고된 군사훈련을 마친 히틀러는 포프 부인에게 안부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조만간 벨기에 전선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내친 김에 잉글랜드까지 갔으면 좋겠군요. 사실 독일은 슐리펜 계획에 따라 40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할 계획이었고 계획대로라면 9월 중에 프랑스를 정복했어야 했습니다. 독일군은 프랑스의 마른강 유역까지 진군했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인 마른 전투에서 패배하며 사실상 슐리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군사훈련이 끝날 무렵까지 독일군은 서부 전선에서 프랑스 영국 연합군과 계속 격전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1914년 10월 29일 히틀러의 연대는 벨기에 예페르 부근의 격전지에 도착했습니다. 히틀러가 속한 부대에 내려진 첫 임무는 적군에게 쫓기고 있던 다른 부대를 구출하는 것. 그렇게 히틀러의 부대는 숲을 향해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포탄이 날아와 숲 쪽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군에게 쫓기는 아군 구출 작전에 투입된 히틀러. 그들은 주입으로부터 돌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복을 하면서 숲 가장자리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굉음과 함께 포탄들이 히틀러의 머리 위를 지나 숲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은 밀집처럼 갈기갈기 찢겨지거나 뿌리채 뽑혀나갔고 폭발로 인해 돌, 흙, 모래로 뒤범벅된 구름이 공중으로 치솟았습니다. 영국군이 마구마구 쏘아대는 포탄들로 인해 전쟁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부대는 진격과 후퇴를 4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히틀러는 지인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냄새나는 연기가 모든 것을 질식시켰다. 같이 전투에 참가한 사람 중 나하고 또 한 명만 남았다. 내 옆에 있던 그도 마침내 쓰러졌다. 총 한 발이 오른쪽 코트 소매를 스쳤고 나는 아직 기적처럼 살았고 안전하다. 그렇게 5번의 공격 끝에 마침내 숲 가장자리와 농장들을 점령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투는 며칠간 계속 이어졌고 히틀러가 전투에 참여한 지 4월 만에 3,600여 명의 연대원 중 611명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망자 명단에는 히틀러 연대의 연대장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연대장인 한 중령은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전투 중 연락병 임무를 갑자기 맡게 된 히틀러는 위생병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부연대장을 찾아서 응급치료소로 데려오게 됩니다. 히틀러는 수많은 사상자를 낸 이 전투를 통해 인생은 무시무시한 투쟁의 연속이군 이라며 현실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14년 11월 9일 히틀러는 연대 연락병으로 정식 배치가 되었습니다. 연락병은 8명에서 10명이 한 조를 이루어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총알이 휘날리는 격전지를 뚫고 전선에 본부의 지시를 전달하는 아주 위험하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하다 죽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연락병은 가능한 2명씩 보내어 한 명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한 명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록 삐쩍 말라서 허약하게 보였던 히틀러였지만 몸을 사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전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에 다른 연락병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1914년 11월 15일 히틀러의 연대와 프랑스군 간에 치열한 교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날 전투로 8명의 연락병 중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틀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연대장 엥겔하르트 중령은 히틀러와 다른 병사 하나와 함께 정찰을 하러 적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곧 적군은 그들을 발각하고 기관총을 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순간에 히틀러는 잽싸게 연대장을 도랑으로 밀쳐내어 엥겔하르트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무사히 연대본부로 돌아온 엥겔하르트 중령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히틀러와 또 한 명의 병사를 철십자 훈장 수상 대상자로 보고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히틀러는 다른 병사 몇 명과 함께 중대장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연대본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영국군이 발포한 포탄이 날아와 연대본부를 타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엥겔하르트 연대장 외 여러 명의 병사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때마침 임무 수행 중이던 히틀러는 이번에도 무사했습니다. 결국 1914년 12월 2일 히틀러는 2급 철십자 훈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했던지 포프 부인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불행히도 철십자 훈장을 탄 동료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혹시 연대장 구조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린다면 보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면 나중에 그 신문을 보면서 회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독일 제국의 예페르 점령이 사실상 실패로 끝이 나자 전쟁은 점차 참호전의 형태로 바뀌어갔습니다. 참호전은 1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대치 중인 양쪽 모두 3m 정도의 참호를 팠는데 모래주머니, 목재, 철조망 등 여러 보강물을 설치했습니다. 공격은 상대편의 참호를 향해 대규모 병력들이 돌격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럼 상대편에서는 달려오는 적군을 향해 기관총 세례를 퍼부었으니 하루에도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미친 전투였습니다. 그러던 1914년 12월 24일 참호전이 한창이던 예페르 전선에도 크리스마스 이브는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독일군의 참호 쪽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이지만 크리스마스를 기리기 위해 병사들이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랫소리는 건너편 영국군 참호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자 영국군 병사들도 캐롤을 불러 화답했습니다. 곧 양측의 병사들은 참호 밖으로 나왔지만 그 누구도 총을 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독일군과 영국군은 함께 먹고 마시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에는 축구 경기도 했는데 3대2로 독일군이 승리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명 크리스마스의 정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 같은 상황을 아주 싫어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 전쟁 중에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그는 값싼 인도주의적 행동이라며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며칠간의 크리스마스 정전은 끝이 나고 다시 교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호 속에 있던 히틀러에게 갑자기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이었지만 독일 제국의 군인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히틀러에게 어디 출신인지 물어볼 때면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16년대 출신이지. 연락병이었던 히틀러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을 누비며 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독일군의 비대만 중위는 가장 믿을 만한 연락병이 히틀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연락병이기에 종종 연대 본부에서 여유를 부릴 기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히틀러는 입대 전과 같이 그림을 그리거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히틀러가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들고 전장을 걷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전쟁터의 다른 동료 병사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놀기도 했지만 히틀러는 그들의 잡담을 한심하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나마 친하게 지내던 홈발타자르 브란트마이어라는 친구가 히틀러에게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급 정색을 하면서 이보게 브란트마이어, 난 그런 짓을 할 만큼 시간이 남아돈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걸세 라고 대답했습니다. 히틀러는 연락병 임무뿐 아니라 참호 속에서 근무를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앞으로 갑자기 뭔가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하얀색 개 한 마리. 아마도 영국군이 키우던 개가 쥐를 쫓다가 독일군의 참호까지 넘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히틀러를 발견한 개는 놀라서 도망치려다가 히틀러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히틀러는 그 개에게 작은 여우란 의미의 폭슬이란 이름까지 붙여주고 폭슬이 적응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결국 히틀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폭슬. 녀석은 히틀러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히틀러를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히틀러는 그런 폭슬에게 사다리 올라가기 등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밤이 되어 히틀러가 잠을 잘 때면 폭슬은 그 옆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아마도 폭슬은 이 삭막한 제1차 세계대전 중에서 히틀러가 유일하게 애정을 쏟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히틀러가 제1차 세계대전 중 찍힌 여러 사진에서 폭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히틀러의 사랑을 독차지한 폭슬. 그런데 히틀러는 폭슬과의 갑작스런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17년 8월 히틀러의 연대는 알자스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철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폭슬도 히틀러와 함께 있었는데 그런 폭슬을 눈여겨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철도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히틀러에게 다가와서 200마르크를 줄 테니 폭슬을 자신에게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당신이 20만 마르크를 준다고 해도 폭슬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라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열차는 곧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히틀러의 연대원들 모두가 역에서 내리고 열차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폭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히틀러는 폭슬이 유괴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크게 낙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시간이 흐른 뒤 이때를 생각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짐승을 미친 듯이 좋아했다. 그 녀석을 낚아채 간 놈은 내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이다. 한편 독일은 계속되는 영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발트해와 북해 지역에 고립되어 아주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독일이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1915년 2월 4일 독일군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국의 대함대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이후부터 영불해협, 북해 등 해상에서 독일을 봉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대함대는 독일의 대해 함대와 비교했을 때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발트해와 북해 지역에 고립되어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강의 영국 대함대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철갑탄, 계류길의 어뢰 설계 등에 있어서는 다른 해군 강국들에 뒤처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한편 독일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꽤 많은 수의 잠수함을 이미 완성하거나 건조 중이었습니다. 독일어로 잠수함을 뜻하는 운테르지보트, 일명 유보트라 불리는 독일 군용 잠수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SM-U-1 모델은 독일의 유보트 최초로 디젤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전장 64.15m, 선폭 6.1m, 높이 8.1m이며 해상에서의 최대 속력은 15.4노트였습니다. 당시의 잠수함 기술이 그렇게 발달된 상황은 아니어서 잠수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으며 수중 항속도 9노트 정도로 상선보다 느렸습니다. 하지만 4개의 어뢰 튜브가 장착되고 총 6개의 어뢰를 탑재했으며 1개의 데크건까지 장착하고 있어서 독일의 비장의 무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1914년 9월 5일 독일의 오토 헤르싱 소령이 지휘하는 SM-U-1 잠수함은 북해 지역을 운항 중이었습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잠수함 공격의 목표는 영국 국기를 달고 있는 전투함이나 물자 수송선이었습니다. 그렇게 U-1은 스코틀랜드 남동쪽 지점에서 영국의 순양함 HMS 패스파인더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토 헤르싱 소령의 명령에 따라 U-1은 곧 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HMS 패스파인더를 향해 어뢰 한 발을 발사. 단 한 발의 어뢰는 HMS 패스파인더에 정확하게 명중했고 영국의 순양함은 259명의 승조원과 함께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U2는 함선을 침몰시킨 최초의 잠수함이란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어뢰 공격이 얼마나 생소했었는지 영국군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1914년 9월 7일자 스코츠맨 신문에는 해수면에 떠있던 기뢰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공식 보도 자료가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1914년 9월 22일에는 독일의 오토 베디겐 대위가 이끄는 U9 잠수함이 1시간 만에 영국 순양함 3척을 격침시키며 2200여 명의 승조원 중 1459명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당시 영국의 해군 참모총장이던 피쇼 제독은 넬슨 제독이 평생 동안 전투로 희생시킨 병사보다 훨씬 더 많은 병사들을 하루 만에 잃게 되다니 라며 탄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1914년 10월 15일 영국의 순양함 HMS 호크 역시 오토 베디겐 대위의 U9에 격침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오토 베디겐 대위는 잠수함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15년 2월 4일 독일은 영국으로 접근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한다는 일명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는 영국 군함은 물론 영국 국기를 매단 모든 선박과 영국 군해를 운항 중인 제3국의 모든 선박이 잠수함 공격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15년 5월 7일 아일랜드 근해를 지나던 영국의 한 호화 여객선이 독일의 유보트에 의해 격침되어 1959명의 탑승 인원 중 1198명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호화 여객선은 미국 뉴욕을 출발하여 영국의 리버풀로 향하던 루시타니아호였습니다. 문제는 사망자 중에 미국인 128명이 포함되었던 겁니다. 당시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지만 자국민의 사망으로 화가 잔뜩 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계속 공격을 할 경우 미국도 참전할 것이라며 독일에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미국까지 연합국으로 참전하게 된다면 동맹국은 전세가 불리해질 것이 너무도 뻔했기 때문에 결국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상의 주도권은 다시 영국에게 돌아갔습니다. 한편 히틀러가 있던 독일의 리스트 연대는 1915년 3월부터 1916년 9월까지 1년 반의 시간 동안 참호전을 벌이며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1916년 10월 2일 히틀러의 연대는 역사상 최악의 참호전으로 평가되는 솜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양쪽 진영 모두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장기전으로 바뀌어가면서 아주 긴 참호가 이어져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915년 말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은 합동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는 프랑스군의 최고사령관 조제프 조르프에 의해 짜여진 작전이었는데 독일군의 예비병력을 소모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이 합동작전을 펼칠 장소로 선택한 지역은 프랑스군과 영국군의 접합지점이던 프랑스 피카르디 지역의 솜강 유역이었습니다. 예정했던 작전 개시일은 1916년 8월 1일. 그런데 1916년 2월부터 독일군이 프랑스의 베르댕 지역을 공격한 베르댕 전투로 인해 프랑스는 많은 군대를 베르댕으로 급히 파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가 솜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군사는 11개 사단, 영국군보다 훨씬 적은 수였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영국에 작전 변경을 요청했고 영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작전을 펼치기로 하는 동시에 작전 개시일도 한 달 빨라진 7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작전의 총지휘는 영국 원정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헤이그에게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작전 지휘는 영국군 사군 사령관 헨리 롤린슨의 몫이었습니다. 문제는 롤린슨과 헤이그의 작전 구성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롤린슨은 아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최대한 많은 독일군을 제거하는 전략으로 독일군의 진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제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헤이그는 첫 공격에서 중포병부대로 폭격하여 단숨에 고지를 확보하여 독일군의 방어선을 빠르게 점령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솜전투의 전략은 헤이그의 작전대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영불연합군이 빠르게 독일군 진영의 고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양쪽 참호 사이에 죽음의 무인지대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영국군은 무인지대를 건너기 전에 반대편 독일군 진영의 철조망과 참호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려 1537문의 화포로 일주일간 포격을 가했습니다. 1916년 7월 1일 일주일 동안 무차별 포격을 했기 때문에 철조망도 다 파괴되어 있고 독일군의 참호도 무너졌을 것이라 생각한 영국군은 길게 횡대 대형을 이루며 느긋하게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철조망은 거의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건너편에서 기관총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전진하던 수많은 영국군은 무방비 상태에 총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사실 롤린스는 영국군이 무인지대를 건널 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떤 대형을 갖추고 진군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술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각 군단, 사단, 여단의 지휘관들이 알아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 지휘관에 따라 전력의 갭이 심하게 발생했고 결국 여기저기 허술한 곳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영국군이 일주일 동안 발포한 포탄이 고폭탄이 아니라 대부분 유산탄이라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유산탄은 큰 탄 안에 작은 탄알들이 들어있어서 큰 탄이 터질 때 작은 탄알이 튕겨져 나가는 원리로 사람과 말을 살상하는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철조망이나 참호를 무너뜨리는 데는 아무 효력이 없었던 겁니다. 포격 당시 독일군은 참호 및 벙커에 들어가 유산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도 깨닫지 못했던 영국군은 아무 전략 없이 느긋하게 전진해도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대학살이었습니다. 이날 전사한 영국군의 숫자가 19,240명, 부상자가 35,493명, 총 55,493명이라는 영국 전쟁 역사상 최대 1일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영국군이 모든 곳에서 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영국 원정군 총사령관 헤이그는 계속해서 진군을 명령했고 10일간의 공세로 인해 비록 많은 피해를 입긴 했지만 독일의 첫 번째 방어 진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독일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독일군은 베르댕 지역에 있던 15개 사단을 솜 지역으로 이동시켜 방어선을 강화했습니다. 헤이그는 여기 이 솜 지역에서 계속해서 독일군을 압박한다면 독일군이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양쪽 진영 모두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제국은 전선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전투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16년 10월 2일 히틀러가 속한 리스트 연대는 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연락병이었던 히틀러는 총알이 빗발치는 솜 전투에서도 그럭저럭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 나이투쟁에서 솜 전투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 그 뒤 계속된 무서운 물량전의 시초였다. 그리고 그 인상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전쟁이라기보다 오히려 지옥이었다. 독일군의 전선은 몇 주일에 걸친 연속 집중포화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사수되고 있었다. 때로는 얼마간 후퇴했지만 또다시 돌격했다.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1916년 10월 7일 히틀러에게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는 본부로 이어지는 좁은 터널 형태의 대피호에서 다른 연락병들과 함께 앉은 채로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불연합군이 발포한 포탄이 날아와 대피호 입구에서 터지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히틀러 역시 왼쪽 허벅지에 파편을 맞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히틀러는 비대만 중위에게 전쟁터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며 우겼다고 합니다. 치료를 위해 야전병원으로 옮겨진 히틀러는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라 기절해버렸습니다. 히틀러를 기절시킨 정체는 바로 독일인 여성 간호사였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2년 만에 처음 들은 것이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전선에 남고 싶은 히틀러의 바람과는 달리 그는 베를린 부근 벨리츠에 있던 적십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독일로 향하는 수송열차를 타고 독일 국경을 넘는 순간 히틀러는 전쟁 전에는 느끼지 못한 감정, 감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조국이다. 2년간 독일 제국의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돌아오니 독일이 진정한 자신의 조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히틀러는 적십자 병원에서 거의 2달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솜 전쟁터의 진흙 속에서 쪽잠을 자며 지내다가 쾌적한 건물의 침대에서 편안히 누울 수 있다는 것이 낯설어 적응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평화로운 그곳에도 히틀러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 병원에 들어오기 위해 말이야, 철조망으로 손을 찢었단 말이야. 이 얼마나 용감한 행위에 반론이야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개논리를 펼치며 본인의 비겁함을 용감함으로 포장하고 선동하고 있는 한 병사를 보고 히틀러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병사들이 꾀병이나 계획적인 부상으로 독일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쾌적한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다 보니 어느새 히틀러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으로 외출할 수 있는 허가도 받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 베를린. 히틀러는 베를린이 처음이었지만 그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온통 빈곤과 굶주림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히틀러는 병원에서 봤던 그 비겁한 녀석들과 같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불만을 선동한 탓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916년 12월 1일 적십자 병원에서의 치료를 마치고 완치된 히틀러는 뮌헨에 있던 보충대대로 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넨의 도시 분위기가 베를린보다 훨씬 더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충대대의 사기도 완전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히틀러는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의 관리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관리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미넨의 부대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유대인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히틀러는 나이투쟁에서 사무국은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거의 모든 서기는 유대인이었고 거의 모든 유대인이 서기였다. 거민은 서서히 민족의 털구멍으로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실상 1916년과 1917년엔 거의 대부분의 생산이 이미 유대인의 금융 지배 아래 있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당시 전체 인구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 특별히 유대인이 많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히틀러가 있었던 리스트 연대에는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 싸우는 많은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 당시는 시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반유대주의가 존재했습니다. 어쨌든 히틀러는 이런 침울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국가를 위해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917년 1월 히틀러는 비데만 중위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비데만 중위님, 복무할 만큼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리스트 연대와 동료들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1917년 3월 1일 히틀러는 다시 리스트 연대로 돌아와서 전우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히틀러의 짱친이던 하얀 강아지 폭슬이 있었는데 폭슬은 너무 기뻐서 격하게 히틀러를 맞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리병은 히틀러 복귀를 기념하며 카르토펠프퍼라는 독일식 감자전을 특별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전쟁터였지만 히틀러는 미넨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1917년 여름 히틀러가 속한 리스트 연대는 다시 에페르에 있던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영국군은 땅굴을 파고 비행기로 폭탄을 투하하는 등 밤낮으로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게다가 독가스 살포 위협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날은 독일군이 24시간 내내 방독면을 쓰고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리스트 연대는 어찌저찌 영국군의 총공세를 막아내긴 했지만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7년 8월 초가 되면서 히틀러의 연대는 알자스 지역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때 알자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히틀러가 사랑했던 폭슬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폭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사랑에 빠진 히틀러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알자스 지역에서의 생활은 제법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히틀러는 배낭을 정리하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그린 그림을 담아둔 가죽 케이스를 배낭 속에 넣어두었는데 누군가 그 가죽 케이스를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그림을 잃은 슬픔보다 동료에게 배신당했다는 슬픔이 더 커 물감을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1917년 9월 히틀러는 입대 후 처음으로 18일간의 정식 휴가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히틀러에게 있어서 남은 1917년은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1917년 10월 블라드미르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에 의해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를 10월 혁명 또는 볼셰비키 혁명이라 부릅니다. 독일의 입장에선 적이던 러시아가 스스로 붕괴된 것이기에 대다수의 독일 군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 역시 이 상황을 군대의 새 희망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18년 1월 28일 독일 전역에 있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파업을 하게 됩니다. 당시 식량 부족에 시달리던 독일은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개나 고양이를 잡아먹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민간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평화가 중요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평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도 안 돼서 모두 진압하긴 했지만 언제 다시 더 큰 파업이 일어날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독일도 사실상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히틀러는 마음을 다잡고 전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918년 8월 4일 히틀러는 철십자 1등 무공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히틀러가 포상을 받도록 지명한 이가 후고 구트만 소위라는 유대인 장교였다고 합니다. 1918년 10월 13일 히틀러가 속한 리스트 연대는 예페르 전선에서 영국군과 교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전이라기보다 영국군의 일방적인 공격이었으며 이때 영국군이 발포한 겨자탄을 맞고 히틀러는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겨자탄에 노출되면 앞을 볼 수 없고 세포에 수포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행히 시력이 살아있던 한 동료 덕분에 히틀러와 부대원들은 간신히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응급치료를 받은 히틀러는 제대로 된 안과치료를 받기 위해 슈셰친에 있던 파제발크 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얼른 시력을 회복하여 전장으로 돌아갈 날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군. 히틀러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일의 해군 수병들이 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혁명은 독일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독일 제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독일 제국의 황제 비렐름 2세는 폐위되었으며 독일 제국 자체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최초의 의회제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이후 1919년 6월 28일 전쟁의 후속 조치를 위해 승전국 4개 나라 지도자들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 모여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아무튼 과연 히틀러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히틀러의 정치사에서 계속됩니다.